네, 황교안의 자폭쇼 자유한국당 국회 또다시 파행 그 배경을 보니 먼저 계속 요즘 예상했던 대로 황교안이 여러분들 그냥 밑바닥 미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황교안이는 미천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말만 하더라도 다들 저렇게 실수가 나오는 거고 황교안이는 이미 사실상 이제 원외 당 대표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리고 정치 초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숙대에서 강연했던 거는 이거는 완전 자폭이에요. 자폭. 예, 제가 보니까요 아들의 스펙 발언 이게 변명도 너무 이건 자폭이에요. 아들 점수 낮게 얘기한 것도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데 높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지만 점수가 높은데 낮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식에는. 그래서 이거는 황교안의 자폭쇼다. 아니 그러면 그 숙대에 있는 애들이나 거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은 학점이 3.0도 안 되고 어떤 토익 점수도 800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지금 회사를 15개를 넣는데 10개는 떨어지고 5개 큰 회사들에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도는 여러분들도 너무 스펙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라. 그냥 열심히 대학생활해라. 이건데 아니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러면 거짓으로 희망을 주면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들? 나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걸 해명이라고 했어요. 점수를 낮게 말한 것도 거짓말이냐? 아니, 그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희망을 줄 노력을 해야지, 정치인이, 거짓말을 통해서 희망을 줄라요?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15군데를 냈는데 10군데에서는 서류 심사에 떨어졌고 서류를 통과한 나머지 5군데는 아주 큰 기업들이다. 여러분들 요 말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15군데를 넣었는데 떨어진 곳이 10군데야. 근데 오히려 붙은 데가 더 큰, 그러니까 붙은 데보다 떨어뜨린 곳이 덜 유명한 회사라는 뜻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5군데를 넣었는데 10군데는 떨어졌는데 5군데가 아주 큰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만 붙은 거야. 대기업에서만 붙은 거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여러분들 기업들은요, 정보력이 약하잖아. 아니, 잘 들어봐.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웬만한 그냥 기업들은 정보력이 약하니까 이런 떨어뜨린 10군데는 황교안이 아들인 걸 몰랐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15군데를 집어넣었는데 떨어뜨린 10군데는 이 응시자가 황교안이 아들인지를 몰랐던 거고 대기업 5군데 붙은 거는 다 이 응시자가 황교안이 아들인 걸 알았던 거지. 내가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진 곳은 황교안 아들인지 모르니까 서류 전형에서 다 날린 거고 나머지 5군데는 정보력도 많고 당연히 크니까 그쵸? 다 아니까 붙여준 거지. 내가 볼 때는. 근데 웃긴 거는 뭐다? 이런 대기업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러면서 너무 스펙 쌓는데 연연하지 마라. 이거는요. 정말 황교안이는 현실 감각도 없는 거예요. 황교안 자체가 이 황교안 아들에게는 엄청난 스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황교안이었으면 나도 합격했다라는. 그러니까 황교안이 봐봐라. 내 아들 학점 3.0도 안 되고 토익 800밖에 안 되는데 대기업 5군데 붙었다. 그걸 듣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아빠가 법무부 장관이고 국무총리니까 당연히 되겠지. 아이들에게 최대의 스펙은 아버지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너희들 죽어라고 스펙 쌓고 열심히 돈 벌어가면서 어학연수 다니고 그럴 필요 없다. 부모 잘 만나는 게 장땡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이 새끼. 더 웃긴 거 먼저 안다? 내가 들은 게 이날 이 황교안이를 숙대에 초청한 정치학과 교수가 이 강의를 들어오지 않으면 학점을 안 준다 그랬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날 황교안이가 온다 그래갖고 숙대 학생들이 듣고 싶은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황교안이를 초청한 교수가 정치학과 교수였는데 이 수업을 안 들어오면 학점을 안 준다고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이를 보면요,
아들 KT 특혜 채용의 발언조차도 자폭이었고, 그 이후에 이 일을 세간에 비판을 하니까 어떤 덮는 과정에서도, 변명하는 과정도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쵸? 황교안이 제가 남자 박근혜라 그랬죠. 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 입으로 내 아들 부정채용했다는 거야.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하면 안 그래요? 이게 부정채용 아니면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학점 3.0 안 되는 사람들과 토익 점수 800대가 대기업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스로가 내 아들 부정채용으로 KT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발언, 이것도 자폭이죠. 정말 이거는 진짜 법무부 장관 출신의 그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국제법, 국내법 다 어겨가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이건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점점점 그러니까 물론 대외 경제도 굉장히 나빠지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미래가 어두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가장 어두운 게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가 가장 어두운 면이 뭐예요? 인구예요. 인구. 인구의 감소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노동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렇죠? 소득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면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인구가 고령화돼 가면서 사실상 노동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도 인구가 감소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쳐요? 해외에서 이민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만 인구 절벽이니 노동력 감소니 이거 어떻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젊은 층들이 노동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민 정책을 펼쳐서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 노동력들이 다시 그 사회의 근간을 이뤄야지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더라도 점점점 인구 출산율이 올라가고 나중에 그걸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민 정책을, 그래서 인구가 감소, 해외에서 인구 정책을 가장 많이 썼었던 건 언제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민 정책을, 이민을 엄청나게 권장을 했어요. 왜?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 그래갖고 막 아시아건 아프리카건 엄청난 이민자들을 다 받아들였었잖아. 2차 대전 이후에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다 보니까 노동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민으로 그 노동력을 채우면서 그 다문화 가정들이 외국은 이미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1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원천 징수,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는 봉급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55만여 명이 소득세 7,700억 원을 냈대요. 그 원천징수 3.3% 떼는 거 있죠. 7,700억 원이라는 어떤 세금을 냈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74조 1조 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소비하고 먹고 자고 하는 거에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가 74.1조 2016년, 2018년에는 86.7, 그리고 2026년에는 162.2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권력 비리를 다 쓸어서 자기들이 갖겠다, 이 소리예요. 야, 참. 이제 드디어 이 정권 세력이 왜 공수처법을 그렇게 열망하는지를 이제 다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입으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중지시키고 결국은 정적을 제거하는 수사를 위하여, 또는 정권을 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므로써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엄정한 법 집행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하니까 아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나는 이런
권력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참. 근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도 자유한국당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저도 좀 답이 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관찰을 해보고 네.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될 것인가를 좀 그 난국을 타개하는 힘이 어디서 좀 생성돼야 되는지 저도 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첫째는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큰 실수는 없었지만 그 투쟁하는 방식이 삭발, 단식, 농성 이런 일변도로 가지 않습니까? 네. 보다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어떤 인천 상륙작전 같은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조치와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난 뭘까? 그 제가 사실 그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다음 주는 언제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기대와 믿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당도 촉발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엄히 경고하는 그런 국민 대행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청와대가 결국엔 입법, 사법, 행정 다 지금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행한 나라가 됐어요. 이 청와대를 주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계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화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남북연합 사회주의나 베네수엘라식 군중동원형 사회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몹시 걱정일 뿐인데 바로 그런 그 청와대 권력이 행정부를 시녀로 만들고 국회의장을 굴종케 만들어서 입법부를 시녀로 만들고 이미 김명수의 사법부는 자기들 멋대로 영장을 기각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법을 만들기도 하거든.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 김명수의 사법부, 문희상의 입법부, 그저께 누구예요? 행정부의 그 재경부 장관 홍남기 그분은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정부 장관은 곳간직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곳간을 쥐고 이렇게 있는데 권위주의 시절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예산을 낮추려고 하니까 국방부 실세가 권총을 들이면서 예산을 왜 깎느냐고 했을 때 나를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버텼다는 바로 그 재경부 장관이 그거거든요. 예. 곳간직이 한 사람들입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거의 전통적인 국회의장들을 봐도 부끄럽게 만들고 치욕의 국회를 만들듯이 홍남기 당신도 말이죠. 홍남기 재경부 장관님도 지금 장관의 그 선배들은 몹시 그 부끄럽게 만들고 재경부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십니다. 국관을 열을 달라면은 5밖에 못 주겠다고 애써야 될 사람이 열을 달라니까 열어주면서 20개 다 가져가십시오. 야. 이게 대통령이 무슨 재정 흑자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한마디 하니까 알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 한마디 듣고 그럼 대통령한테 재정 건전성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열을 내려면 20을 내주고 요번에 완전히 정부 돈을 완전히 523, 한 40조를 올려가지고 그냥 아주 원 없이 흥청망청 쓰게 만들어준 국간을 열어준 주인공이 바로 홍남기신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모든 것이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걸 독재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독재와 맞서야 됩니다. 선거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새 상당히 막 위축되는 사람들이 많고 저 자신도 저 무도하게 앞장 탱크처럼 전진한 그 무도한 불법의 행진들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맞서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놀라지 않는다. 놀라지 맙시다. 그리고 당황하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늘에 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열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민주주의와 상권 분립 그리고 자유에 대한 어떤 신념과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 믿음을 갖고 꾸준히 자기를 지켜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린다. 그 하늘의 도를 좀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내일도 광화문에서 많이 모여주셔야 합니다. 진짜 몇백만 모여주셔야지 문재인 정권도 겨우 들을까 말까 하니까요. 정말 많이 모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광장정치, 시작은 저들이 했는지 몰라도 이제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막아야 합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과유불급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11시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인터넷 구매, 교보문고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도요. 신혜식 대표와 저희 기자들과 인사도 하고 또 정기회원 가입도 받을 수 있는 부스를 교보문고 앞에다가 세울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